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세상에 안 힘든 사람 없다지만 저 역시 아주 힘든 고비를 넘기고 이겨낸 사람이에요. 드디어 저도 이런 글을 쓰는 날이 오네요. 제가 남편을 만난 건 백화점이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전 판매직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손님으로 저희 매장에 방문을 하였어요. 남편의 열렬한 구애로 만남이 시작되었지만 백화점 판매직인 저를 취직에선 반대하였어요. 본인들 피셜 제가 수준이 맞지 않아서라고 했고 전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시기였어요. 은진이랑 결혼 안 시켜주면 그냥 나가서 살림 차릴게요. 제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일일이 부모님께 허락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전 결혼은 제가 사랑해서 선택하는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말리려거든 저 볼 생각 마세요. 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니? 걔가 그러라고 하든 너 보고 집 나와서 살림 차리지? 전성 못 숨긴다더니 기껏해야 그런 데서 시중이나 들던 애들 천성이 그렇지. 어떻게 잘난 우리 아들을 꼬여내서 부모 자식 간에 연을 끊게 해? 은진이 그런 애 아니에요. 순전히 제 생각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제 생각 절대 안 변하니까 엄마 아빠 저 말리지 마세요. 아주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네. 걔가 너랑 수준이 맞다고 생각하니? 아주 큰 오산이야. 너 후회할 거라고. 시부모님의 거친 반대에도 남편은 끝까지 결혼을 밀어붙였고 시부모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친정엄마는 그런 점을 크게 걱정하였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남편이 너무 믿음직스러워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았답니다. 세상 남자 다 못 믿어도 우리 남편 하나만큼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고 남편을 만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같았거든요. 남자 다 똑같아. 시간 지나면 변하기 마련이라고. 김서방이 지금에야 그렇게 너 좋다고 하지만 시간 지나 봐라. 너 남편이 왜 남편인 줄 아니? 남의 편이라 남편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김서방만 믿고 있지 말고 너도 똑똑하게 행동해. 당연하지. 그리고 김서방은 절대 안 변해. 시어머니 그렇게 설득한 거 보면 몰라? 참 듬직하지. 우린 잘 살 거야. 그 마음 편하지 않아야 할 텐데. 네 아빠 봐라. 엄마한테 그렇게 잘해준다고 하면서 꼬시더니 지금은 거들떠나 보니? 그건 엄마 아빠고요. 전 잘 살 거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김서방 같은 남자 흔치 않아. 내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앞으로 인생에 꽃길만이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했고 자그마치 6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6년 동안 전 시부모님에게 며느리 대접 한번 받아보지 못했고 그저 시집살이만 오질나게 당하는 하루하루였어요. 누굴 탓하겠나요? 제 팔자 제가 꼰 것이라고 그저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시집살이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아침에 눈만 뜨면 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시어머니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달팠어요. 10년 뒤 분가를 시켜준다는 말에 그때 당시 한 가족이 되면서 같이 부대껴 살아보자라는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곁을 내주지 않았어요. 정수기질 말고 빗자루로 깨끗이 집 쓸고 물걸레로 빡빡 닦아라. 너 우리 집이 왜 부자인 줄 아니? 다 전기세 한 푼 두 푼 아껴서 이렇게 사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깨부리지 말고 집이나 쓸고 닦아.
할머니는 왜 우리 엄마한테만 그렇게 뭐라고 해요? 맨날 이것저것 시키고 화내고 괴롭히고 엄마가 너무 불쌍해. 얘 말하는 것 좀 봐. 네가 얼마나 얘한테 내 얘기를 했으면 이게 어른 무서운지 모르고 이렇게 날뛰니? 너 앞에서는 상냥한 척, 친절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내 욕하고 다니지? 안 봐도 비디오다. 애가 이 정도로 말할 정도면 아유 무서운 것 같으니라고. 어머니 아니에요. 윤서야, 할머니한테 그런 말 하면 못 써. 제가 주의를 좀 시킬게요. 죄송해요. 오해 푸세요. 원래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잔머리는 잘 돌아간다니까. 애를 통해가지고 여우 같은 것, 나 같은 사람은 못 당해내지. 시어머님은 늘 저에게 아픈 말을 스스럼 없이 하셨어요. 어린 딸이 보기에도 제가 안쓰러워 보인 것 같았고, 저 역시 딸아이가 절 안쓰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엄마가 된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은 시어머니 친구분이 집에 놀러와서 얘기를 나누시는데 아예 대놓고 들으란 식으로 제 욕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인격모독을 당한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상했지만 어른들이 대화하는데 또 껴든다고 욕이나 먹을까봐 그저 참는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시집살이를 시켜도 떨어져 나가질 않는다니까. 그래서 더 싫어. 얼마나 독하다는 거야.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은 차원이 달라. 네 며느리는 좋겠다. 많이 배웠지, 교양 있지. 게다가 학교 선생님이지. 얼마나 좋니? 아유, 저 화상. 아유, 그러게. 애초에 처음 결혼시킬 때 시집살이 옴팡 시켜서 내쫓는다는 게 네 계획이었잖아. 애초에 글렀다. 지금 몇 년째 저렇게 꿋꿋이 버티는 거 보면 네 며느리도 아주 보통 내기가 아니여. 결혼은 끼리끼리 해야 하는 건데 너 스트레스 받겠어. 그렇지. 정말 속이 터진다니까. 제 애까지 꼴 보기 싫을 정도야. 우리 아들 핏줄도 있다마는 얼굴도 지 엄마 쏙 빼닮아서 정이 안 가. 어디 가서 내놓고 자랑도 못하겠고 지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있냐? 백화점에서 보조원이나 하던 애가. 그래도 요리는 기갈나게 한다며. 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얘. 오늘 네 며느리가 차린 밥상 좀 받아보자. 그거라도 잘해야 그나마 데리고 있지. 정말 밉다 하니까 더 미운 거 있지? 여하튼 넌 복 받은 줄 알아. 하하호호, 제가 있던 없던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사지가 파르르거렸지만 배운 거 없고 가진 것 없는 제가 참 당당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고 처음엔 남편 때문에 이 고된살이를 버텼다면 지금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딸 때문에 이 모든 걸 감내하고 참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저만 그런 거였어요. 그렇게 절 지켜주겠다던 남편은 친정엄마가 충고한 대로 점점 남의 편이 되어가고 있었고 어디 하나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당신 요새 맨날 늦게 들어오고 당신 얼굴 보기 너무 힘들어. 요새 너무 나한테 소홀하기도 하고 너무해.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냐? 사장 아들 티내는 것도 아니고 나도 바쁘고 힘들어. 집에서 펑펑 놀면서 징징대지 좀 마라. 그리고 머리는 언제 감았냐? 머리 떡진 거 하며 옷가락서니 하며. 아유, 내가 미쳤지 진짜. 하루 종일 청소하고 애보고 나도 얼마나 바쁜 줄 알아? 진짜 지금 이 시간 돼서야
나도 자유시간이라고. 아, 됐어. 빨리 씻기나 해. 땀 냄새나. 처음엔 안 그러더니 애 낳고 정말 퍼져가지고 어디 이쁜 구석이라곤 찾을 수가 없네. 그렇게 저만 예쁘다고 하는 남편이었지만 남편도 점점 변해가더라고요. 모두가 이렇게 사는구나 싶었고 부부가 원래 그런 거지 싶었어요. 그래도 이가 절 생각하는 마음은 한 구석에 남아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하였고 남편은 저를 지적하는 일이 점점 더 잦아졌고 이젠 아예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는 일도 많았어요. 뭐 하나 시키면 입이 쭉 대빨 나와가지고 내가 눈치 보여서 부려먹을 수나 있겠어? 이거야 원. 시집살이가 아니라 며느리 살이지. 배운 것도 없는 게 뭐 하나 할 때마다 생색내는 것도 내가 아주 보기 싫어 죽겠어. 이쯤 되면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네 와이프 단속 잘해. 내가 내 집에서 제 눈치 보고 살아야겠냐? 하여간 진짜 성에 안 차. 윤서 엄마가 또 뭐라고 했어요? 제가 따끔하게 주의 줄 거니까 엄마는 그냥 빠져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남편이 퇴근할 때 항상 거실에서 시어머니는 저런 식으로 제 흉을 보셨고 그렇게 남편 또한 저에게 막말을 하는 일이 허다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저도 참다 못해 남편에게 언성을 높이게 되었고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참다 폭발을 해서 그런지 저도 제 입을 제어할 수가 없었고 제 모습에 남편도 당황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참는 거 하나는 정말 잘했었거든요. 엄마 말하는 거 그냥 잘 들어드리고 고분고분해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마음에 안 들게 했길래 엄마가 저러시냐? 솔직히 내가 반대하는 결혼해서 나도 엄마한테 할 말 없는데 6년이나 지났는데도 너 인정 안 하시는 거면 너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내가 다 잘못했다는 거야? 새벽부터 지금까지 나 어머님이 하라는 일만 해. 그리고 시장 한번 갔다 와도 어머님이 다 일일이 검사하시고 내가 진짜 이 집에서 뭐야? 정말 마룻보다도 못하지. 남편이 사근사근 하기라나 어머님이 잘해주시길 하나 나도 힘들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어머님은 내가 마음에 드신다는 건데? 나도 힘들어 죽겠다 정말. 이왕 하는 거 좀만 참고 그냥 기분 좋게 하면 되지. 엄마 입에서 저런 소리를 내가 들어야 해? 밖에 일도 힘든데. 하녀 취급에 소 취급에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애초 근본부터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어쩌라는 거야? 어머니 맨날 친구분들 데려다 놓고 나 들으란 식으로 욕하셔. 이런 것도 내가 다 참고 있다고.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가운데서 내가 제일 괴롭다고. 이래서 집안 반대 무릅쓰고 결혼하는 거 아니라는데. 내가 미쳤지 진짜. 내 팔자야. 나야말로 후회돼. 당신이 그렇게 다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그냥 남보다도 못한 사이지. 이게 부부니? 이쯤 되니 참 지치더라고요. 한다고 하는데 매번 마음에 안 들다고 닥달하는 시어머니에 이젠 눈길조차 주지 않는 남편. 남편한테까지 막말을 듣게 되니 정말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고 결혼하고 제일 많이 싸우고 울게 된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쯤 친정에서 저에게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하였고 기분 전환도 할 겸 친정언니와 친정엄마 이렇게 셋이 모녀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 한 번도 친정 식구와 여행을 가본 적이 없던 터라 꼭 가고 싶었고 이 기회에 기분 전환도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전 어머님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을 것이 뻔했지만 용기 내서 여행을 다녀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정반대로 흘러갔고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니 얼떨떨하면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그래, 너도 기분 전환 좀 필요하겠지. 결혼 후 6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이렇게 살림만 해댔으니 다녀와라. 너희 친정엄마 해외여행 처음 가신다며. 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잘해드려. 그리고 이건 용돈이다. 이거 가지고 가서 사드려. 지나고 보니 나도 너무했나 싶고 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너 여행 다녀오거든. 우리 다 풀고 새로 시작해보자. 그냥 갑자기 그러고 싶네. 인생 뭐 얼마나 산다고 누굴 미워해봤자 뭐하니? 다 그런 거지. 너도 잘하려고 하는 거 나도 충분히 하니까 이제 잘 지내보자.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벅차올라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어머님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였어서 정말 죄송해요. 저도 앞으로 어머님한테 더욱더 잘하는 며느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래, 다 잊고 새 출발하는 거야. 여행 잘 다녀오고 오랜만에 쌓인 스트레스 좀 다 풀고 와. 그래야 너도 순 좀 돌리지. 그렇게 전날까지 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시던 분이 갑작스레 태도가 돌변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여행을 계기로 기분 전환도 하고 정말 다녀와서 시댁에 더욱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전 친정언니와 친정엄마랑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과 전화통화는 통 되지 않았고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던 날 이웃 사람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고 앞날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에 서둘러 들어왔을 땐 시댁 식구들의 얼굴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죄다 곧 인생이 망한 표정이었어요. 아유, 네 남편이 얼마나 외롭게 간 줄 아니? 마누라라는 게 여행이나 다녀와서 지 남편 죽은 것도 모르고 아이고 불쌍해라. 네? 아니 그럴 리가요. 어쩐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머님 아니라고 해주세요 제발.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우리 윤서애비가 얼마나 험악하게 갔는데 박복한 것 제 인생 펼쳐보지도 못하고 가는구나. 제가 여행을 간 사이 남편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였고 시댁에선 제가 없는 사이 장례를 치른 것이었어요. 그렇게 전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선 저에게 남편 사망보험금이라고 1,000만 원을 주었어요. 6천이 나왔지만 사고가 남편 과실이었기 때문에 합의금에 위로금에 시댁에서도 돈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돈을 받기란 영 찜찜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네 인생 살아. 애 아빠도 없는데 우리 집에 있을 필요 없다. 그리고 너 보면 우리 아들 떠올라서 아주 미칠 것 같아. 어머님, 제 마음이 이런데 어머님도 오죽하시겠어요? 그리고 저 돈은 필요 없어요. 다른 돈도 아니고 윤서 아빠 목숨값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제가 무슨 염치로.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맛있는 거 먹고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별 수 없지.
그동안 우리 집에서 고생했어. 새 인생 살아. 윤서 데리고 나가서. 우리도 알아서 마음 추스름 마. 그리고 잘 지내고 아무쪼록 어딜 가서라도 건강하길 바랄게. 그럼 짐 정리되는 대로 나갔으면 해. 사실상 남편이 없는 집에 있을 필요는 없었어요. 너무 슬프고 허망했지만 딸아이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했고 아픔을 떨쳐버린 뒤 남편의 사망보험금 1,000만 원과 제가 모았던 돈을 합쳐서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나마 제일 잘한 게 음식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여행 가기 마지막에 남편과 그리 싸우지 말걸이라는 후회를 수차례 하면서 제 자신을 원망했어요. 아주 조그마한 동네에 3평짜리 매장을 얻어 꾸역꾸역 열심히 일했고 딸아이에게 아빠 없는 부재를 주는 것이 서글퍼 정말 돈만 벌었어요. 아빠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은 있었지만 그 외적인 것들은 정말 다 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슬플 겨를도 없이 일만 했고 하루는 단골 할머니가 왔는데 그날따라 눈물이 억수같이 쏟아지더라고요. 아니, 새댁, 왜 울어? 항상 밝기만 하던 새댁이 이렇게 우니까 내 마음이 안 좋네. 내가 늙은이지만 나한테 털어놔요. 내가 이래봬도 입도 무겁고 이 동네에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말할 사람도 없어. 그니까 당나귀기다 생각하고 말해요. 전 그날 뭐에 홀리듯 할머니에게 제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남들이 동정할까봐 친구들과도 인연을 끊으면서 남편 없이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았는데 그날 그 할머니에게 제가 겪은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참 따뜻하게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같이 흘려주셨고 처음으로 절 안아주시며 위로를 건네주셨는데 참 따뜻하신 분이었어요. 아이고, 진짜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꼬? 여자 혼자 몸으로 애 키우는 게 보통 일 아닐 텐데. 그리고 듣자하니 보육원이나 사랑의 집 이런데 꾸준히 주말에 밥차도 나간다며? 어쩜 이렇게 열심히 살아, 새댁. 내가 진짜 마음이 아프네. 이런 말 진짜 안 하거든요. 남들이 저 동정할까봐. 근데 할머니한텐 술술 털어놓게 되네요. 그리고 뭔가 후련해요.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내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고 할머니도 저를 꼭 위로해 주었어요. 남이었지만 정말 제 할머니 같은 마음이 들면서 저흰 그 이후 정말 가까워졌답니다. 주말마다 밥차 봉사를 하는 제 모습을 할머니는 정말 좋게 보셨고 이런 슬픈 사연이 있음에도 씩씩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응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 반찬을 종종 사드시며 계속 가깝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웬일인지 그날 바쁘다며 반찬 좀 배달해 달라고 하였어요. 원래 항상 오셔서 고르시는 분이었는데 그날은 저에게 딱 메뉴만 말씀하시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애기 엄마, 내 집으로 배달 좀 해줘요. 내가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오늘 우리 바깥 양반 사죽이라서 내가 정신이 없네. 아, 네, 알겠어요. 괜찮으니까 편하게 일 보세요. 할머니가 좋아하시고 자주 사가시던 걸로 담아서 금방 배달해 드릴게요. 고마워. 집 앞에만 도착하면 내가 받으러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이고, 이런 부탁 괜히 미안하네. 고마워. 그리고 전 처음으로 할머니 집에 배달을 하게 되었고 할머니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른 뒤 문이 열린 순간
정말 헛것을 본 것 같은 마음으로 눈을 엄청 비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할머니 집 문이 열린 순간 300평 마당에 죽은 내 남편이 일광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전 모든 반찬들을 떨궈버렸고 남편은 절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반찬을 받으러 나온 할머니는 그런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시며 의아해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저희 둘 다 아는 사이임이 분명했고 저희의 얼굴이 완전 당황 그 자체였거든요. 특히 제가 말이에요.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어떻게 된 거냐고. 입에 있으면 얘기해봐. 여기 할머니랑 무슨 사이인지 어서 말해보란 말이야.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저 나가서 얘기하자. 일단 나가서 내가 천천히 얘기해 줄게. 일단 큰 소리 좀 내지 말고. 무슨 소리야? 당신이라니? 둘이 아는 사이야? 여기는 내 손주 사이인데 무슨 상황인 거지 지금? 어서 말해보게나. 제가 말씀드렸죠? 죽은 남편이 있다고. 제 죽은 남편이 여기서 살아 일광욕을 하고 앉아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남편이라니 무슨? 일단 나가서 얘기해. 저 할머님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데 일단 혹시라도 오해 마시고요. 뭐? 남편? 아니, 세댁 죽은 남편이 여기 이 사람이라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가 이해가게 설명해야 할 거야. 할머니는 예비 손주 사이라고 했고 전 그 말을 듣고 기절 초풍할 뻔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다 아시는 분이라 그런지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였고 남편을 닥달했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헛소리 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나 본데 일단 나가서 얘기하죠.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 때가 아니거든요. 일단 나가요. 할머니, 걱정 마시고 제가 잘 해결 보고 올게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헛소리? 윤서 아빠잖아. 이 사람 제 남편 맞고 제 딸아이 아빠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행 간 사이에 죽은 남편. 이런 나쁜 놈. 그래 놓고 내 손녀딸한테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접근해? 그래 놓고 네가 사람이야? 이 벼락 맞을 놈아? 남편은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정말 모두를 분노에 몰아넣기 딱 좋았어요. 사실 저와 살면서 단골 할머니 댁 손녀와 바람이 났었고 손녀는 이혼남인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혼남인 척하며 손녀와 만남을 가지다가 저를 떨쳐낼 수 없었던 남편은 제가 여행 간 사이에 죽은 척 시댁 식구들과 한패가 되어 쇼를 한 것이었어요. 시댁 식구들 눈에는 제가 눈에 가시였으니 아무래도 남편이 집안 좋은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하자 당연히 저를 없앨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이혼을 요구하면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주어야 하니까 사망보험금 일합시고 1,000만 원으로 퉁쳤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함을 하였고 저 역시 기가 막혔어요. 걔랑 이혼하면 위자료도 줘야 하고 재산 분할도 해야 한다더라. 근데 그런 애한테 그렇게 줘야겠니? 아깝지 아주. 그럼 어떡해. 이혼하려면 그 수밖에 없지. 영원히 잡아야 해. 그래야 우리도
이제 급에 맞는 결혼을 하는 거라고. 아, 그러니까 엄마가 뭐랬어? 걔랑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지? 넌 어떻게 어른 말을 안 듣니? 애초에 이런 사단 안 났을 거 아니야? 그땐 내가 미쳤었지. 아유, 그냥 여행 간 사이에 쇼 좀 해볼까? 그래야 떨어져 나가도 나갈 것 같은데. 즐기잖아, 걔. 이렇게 시댁 식구와 판을 짜고 절 철저히 속였습니다. 정말 이 모든 상황을 상상도 할 수 없던 저는 그대로 당하고 만 것이었어요. 저도 제가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짐작이나 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으로 살았어요. 혹시라도 손녀가 보고 싶으면 어쩌지라는 시댁 식구들의 걱정도 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허탈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네 딸은 생각 안 났니? 나는 그렇다 치고 참 어떻게 우릴 이렇게 버려? 그리고 네가 잘 살 줄 알았어? 죄 지은 것들은 못 살아. 아니? 이렇게 만나게 됐잖아. 하다 죽은 척을 하다니. 나 이대로 못 넘어갈 줄 알아. 자, 내가 그따위의 인생을 살 줄 몰랐네. 이혼남이라고 했을 때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손녀딸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니 허락한 거였어. 근데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어?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처자식을 버리고 돈에 환장을 해서 내 손녀를... 아, 할머니, 죄송합니다. 근데 영훈이 사랑한 마음은 진짜였어요. 영훈이를 위해서 이렇게 행동한 거였고요. 제가 영훈이 사랑하는 마음만 생각하면 안 될까요? 이미 지나온 일이고 앞으로 영훈이 위해 살겠습니다. 봐주세요, 제발. 넌 끝까지 나랑 윤서에 대한 죄책감은 없구나. 정말 인간이길 포기했어. 새 출발 절대 못하게 할 줄 알아. 저런 놈은 매운맛 좀 봐야 정신을 차리지. 새댁이 가져온 반찬들 좀 줘봐. 이런 것들은 눈물 콧물 빼봐야 정신을 차려. 할머님은 제 손에 들린 반찬들을 모조리 남편 얼굴에 패대기를 쳐댔고, 그리고 나서도 분이 안 풀렸는지 저 대신 신명나게 남편을 홍구멍 내주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일말의 죄책감은 있었는지 할머니에게 가만히 맡기만 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고, 전 소송을 걸은 뒤 그동안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지 않아서 남편이 사망 상태인지 아닌지 몰랐는데 확인해보니 떡하니 살아있더라고요. 제 자신이 너무 시댁을 믿었구나 싶었고, 전 남편이 죽고 단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당연히 사망 상태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참 그냥 철석같이 시댁 식구의 말을 믿었던 거예요. 남편의 죄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했었는데, 일단은 이혼남인 척 결혼을 하려 했으니 완전 이리저리 죄가 많았습니다. 저 역시 시댁에게 속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사실도 몰랐었고, 절 속였다는 그 사실에 분노하여 이혼 소송과 함께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인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속인 시댁 식구들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함께 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떳떳하였고, 일말의 죄책감은 없어 보이는 것이 화가 나더라고요. 애초에 전 이 집과는 절대적으로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아니, 1,000만 원 줬잖아. 네가 이 집에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소송을 걸어? 그리고 이 정도로 했으면 알아서 떨어져 나가야지.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를 줘야 하니까 1,000만 원 주고 윤서 아빠를 죽은 척 위장시켜? 당신들이 사람이야? 그래, 잘 됐어. 너랑 깨끗이 소송이든 뭐든 끝내고 영훈이랑 재혼할 거야. 어차피 영훈이는 나 없으면 못 살거든.
영훈이랑 재혼하려면 어차피 너랑 이혼은 했어야 해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였는데 아주 잘 됐지 뭐야. 애초에 잘 됐어. 그래, 이렇게 들통나는 것도 괜찮아. 깨끗하게 저것이랑 정리하고 영은이랑 새 출발해. 그럼 되는 거야. 남편은 저 말고 본인이 속인 여자와 재혼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고, 상대편 여자가 본인을 얼마나 좋아하는진 몰라도 참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까발려진 이상 할머니의 소녀는 더 이상 이 모습을 묵인하지 않았고 열받아 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이혼했다고 속이고 날 기만해? 우리 집 재산이 탐나서 나를 선택했던 거지? 당신 진짜 무서운 인간이네. 나도 당신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할 거야. 그런 줄 알아. 감히 날 물로 받겠다? 우리 할머니도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니? 이거 혼인빙자야. 이혼도 안 돼 있는 유부남 주제에 나한테 이혼남이라고 속여? 네가 감히 나 눈 한 번 돌면 어떤 여자인지 보여줄게. 기다려. 너마저 그러면 내가 어딜 가서 의지하라고. 네가 얼마나 좋았으면 내가 이런 행동을 했겠니? 이해 못해? 한 여자로서 나도 어이가 없는데 저분은 어떨까? 넌 인간 같지 않은 놈이야. 그러니까 내 벌도 달게 받아. 그렇게 양쪽으로 소송이 걸리면서 남편은 결국 저에게 재산 분할과 함께 위자료를 주어야 했고, 이미 가정이 판탄났으니 이혼도 성립되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나서 그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네 집에 받지 못했던 아이의 양육비도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고 아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었죠. 그리고 시댁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이런저런 일로 법원을 불려다니니까 회사의 소문은 퍼질 대로 퍼졌습니다. 아무리 사장 아들이라고 해도 저런 인격을 가진 사람을 제2의 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고, 그렇게 남편은 이사 자리에서도 해임되었어요. 결국 시아버님은 본인의 뒷대표를 전문 경영인으로 앉히게 되었고, 남편은 회사에서도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기함을 하고 쓰러지고 말았죠. 참,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엮일 수가. 이렇게 되려고 우리가 만났나 보네. 참 나도 나지만 새댁 속이 오죽하겠어. 우리야 똥 밟은 셈 치면 되지. 하지만 딸도 있는 자네 마음은 내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정말 몰랐어요. 전 할머니랑 살았어도 할머니한테 그렇게 배우지 않았답니다. 이혼하지 않은 줄 알았으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불편한 마음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할머니와도 잘 지낸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쪽에게 화날 게 뭐가 있나요? 그쪽도 피해자일 뿐인데.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시댁 말만 철석같이 믿은 제가 잘못이죠. 그리고 할머니도 마음 많이 상하셨을 텐데 괜찮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전 오히려 이 기회에 더 잘 지내보려고요. 그쪽 아니었으면 전 그 사람이랑 하마터면 결혼까지 할 뻔했어요. 정말 다행인 거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꼭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언니 동생하며 잘 지내봐요. 제 말에 할머니는 웃어 보였고 전 딸에게 차마 이런 얘긴 하지 못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상처받고 본인이 버림받은 줄 알았다면 더욱더 마음이 아플 테니까요.
그리고 전 오히려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모든 걸 털어버리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것도 인연이라고 할머니가 전적으로 절 많이 도와주시고 친동생은 아니지만 그 여자와도 거의 자매나 다름없게 지내고 있거든요. 언젠가 딸아이에게 말을 해주고 싶지만 조금 더 커서 대학교에 가면 얘기를 해줄까 합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는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와 함께 다달이 양육비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양심은 있는지 딸아이를 보겠다는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중간에 이럴 거면 시부모가 딸을 보고 살고 싶다고 했지만 대차게 거절하였고, 제가 정신 나간 여자처럼 딸아이 앞에 나타나면 정말 남편을 이 사회에서 요절을 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거든요. 방송이나 매스컴에 폭로를 하여 앞으로 어딜 가도 얼굴을 못 들게 해주겠다며 압박을 하니 남편 또한 제가 무슨 짓이라도 할 사람인 걸 알았는지 본인 부모를 설득하여 딸아이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딸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젠 사춘기 소녀라고 조금은 눈치챈 듯 아빠 얘기와 시댁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조차 저 마음 아플까봐 얘기하지 않는 것일 텐데 부족한 부모 때문에 철이 빨리 든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딸아이 앞날이 빛날 수 있도록 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렵니다.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고 웃을 수도 있는 날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가게가 잘 되어 지금은 4, 5점까지 있는 반찬 가게로 거듭났거든요. 앞으로도 꽃길만 펼쳐질 것을 예상하며 글을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30대 직장인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결혼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다른 것보다 정말 신랑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아무리 좋은 신랑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좋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신랑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남편 하나만 보고서도 결혼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직장인이었고 저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죠. 서로 대화를 나누면 말이 정말 잘 통했고 서로 관심사도 비슷했습니다. 성격은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신랑이 정말 배려심이 좋았어요. 구김살 없이 밝은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랐구나 싶었지만 막상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연아, 사실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얘기? 나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다고? 사실 우리 엄마 계모야. 나도 고등학교 되어서 알았어. 그래서 대학 오자마자 자취하게 되었는데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거든.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려고. 엄마도 계모고 우리 누나도 배다른 누나야. 엄마랑 아빠랑 이미 내가 3살 때 재혼을 하셨어. 아, 정말? 그래서 본가에서 나와서 살고 있는 거야? 사실 직장에서 본가가 멀지 않은 곳이라 조금 의아해할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물어보더라고. 그때 물어보면 얘기를 해야지 싶었는데 너라면 사실 안 물어볼 것 같아서 내가 먼저 말하는 거야.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처음부터 말해야 하는 건 알았지만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니라서 혹시나 불편할 수 있겠다 싶었어. 그랬구나. 그래서 명절이나 그럴 때도 본가는 안 갔던 거였어? 아빠가 계시니까 아예 끊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아무튼 이거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남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연애를 하던 초반에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세상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남편은 저와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종종 해왔습니다. 빨리 가정을 이루고 본 가정에서 독립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자주 했었죠. 그런 남편의 말에 연애를 한 지 3년 만에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남편은 자신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을 해 주었어요. 언제 얘기를 해야 할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 그렇지만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수연이 너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사실 나는 크면서 엄마와 누나에게서 많이 차별을 받았어. 누나랑은 7살이 차이가 나는데 정말 차별이 심했어. 내가 기억하는 순간부터 누나와 나는 정말 다르게 대하셨거든. 아빠는 항상 일 때문에 바빴고 나를 돌봐주었던 사람은 엄마였어. 그런데 엄마는 항상 누나와 나를 비교하고 차별했어. 승준아, 정말 힘들었겠다.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해줘서 고마워. 난 결혼하고 우리 집과는 인연을 끊을까 해. 아빠와는 교류를 하겠지만 그 이상은 나도 힘들 것 같아. 그러니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많이 힘들었겠네. 혼자서 어떻게 그 시간을 다 버텼어? 3살 때부터였으면 거의 30년을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야? 그러게. 너무 어릴 때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한 번은 엄마랑 누나랑 둘만 나가서 밥을 먹고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챙겨오지 않더라고. 평소에도 둘이서만 외식을 했을 때도 있었거든. 그럴 때면 저녁에 들어와서 싸운 음식을 혼자서 먹으면서 저녁으로 때웠는데 아무것도 챙겨오지 않은 날은 그냥 굶다가 다음날 가서 학교에서 급식을 먹으면서 배 채웠지 뭐.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나도 가엾고 안쓰러웠습니다. 수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었던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신랑은 삐뚤어진 곳 없이 배려심 많은 사람으로 자라났던 것이죠. 신랑 역시 혼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해요. 혹시나 자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혼자서도 잘 버텨내기 위해 노력을 해왔던 거죠. 신랑은 어느 순간부터 얼른 가정을 꾸리고 독립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이미 시부는 나이가 많은 상황이라서 집안의 실세는 시모였었죠. 시모의 차별은 형님이 의사가 되고 나서 더욱 심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가 의사인데, 정말. 대입 때부터 눈치란 눈치는 다 봐야 했어. 물 마시는 것, 문 여는 것까지 눈치 보면서 살아야 했지. 대학 합격하고 나서는 나와도 많이 비교를 했어. 나도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엄마는 내 길을 꺾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 한 번도 칭찬해주지 않았어. 정말? 그래도 당신 학창 시절에 공부 꽤나 했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못했던 건 아닌데 엄마는 나를 한 번도 칭찬해주지 않았어. 그러다가 우연히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고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안 순간부터는 정말 대놓고 나를 무시하는데 더 이상 거기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 그래서 죽도록 공부해서 바로 대학은 다른 지방으로 지원을 해 자취를 시작했어. 외로웠겠다. 나도 그래서 궁금하긴 했어. 지금 사는 곳보다 본가가 회사랑 가까운데 왜 굳이 나와서 살까 싶기도 했거든.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근데 혼자 사니까
마음이 정말 편했지만 온전한 가족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 그런데 내 상황에서는 결혼은 다른 사람을 불행으로 끌어들인다는 것밖엔 되지 않으니 고민이 많았어. 시모아 형님의 태도 때문에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내를 불행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아 결혼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었지만 저를 만나고 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정말 정성이었고 진심으로 행동을 했어요. 항상 다정하고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을 때보다 다퉈서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저보다 훨씬 더 어른 같았어요. 이런 점 때문에 저는 남편과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갔을 때에는 신랑은 엄청나게 긴장을 했고 친정 식구들은 이것저것 물어보기 바빴어요. 그래, 우리 수연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1년 정도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벌써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뭔가? 아, 저는 수연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힘을 얻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고 함께하면 즐겁습니다. 그래서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 그런가? 자네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 집도 농사를 짓긴 하지만 그쪽 집안은 부친께서도 사업을 하셨다고 하지 않았나? 네, 지금은 연세가 있으셔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않지만 쭉 사업을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 아버님께서 연세가 많으신가? 네, 저를 늦게 낳으셨습니다. 지금 어머님께서는 제 친모는 아니시고요. 제 누나 역시 배다른 남매입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낳으시고 돌아가시게 되었고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시기 버거우셔서 3년 후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먼저 자신의 아버지가 재혼을 하였고 형님과는 배다른 남매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실까지 다 얘기를 하는 모습에 친정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장을 주셨죠. 그렇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자신이 결혼을 누구와 하건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죠. 형님과는 거의 연락도 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 인사를 가던 날 시모아 형님은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네가 승준이랑 만난다는 아이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형님. 여기 약소하지만 선물 받으세요. 아, 너 진짜 약소하게 준비해왔다. 적어도 처음 인사 올 거면 가족들 취향이라도 좀 조사하고 오지 그랬니? 이게 뭐야 정말? 아휴, 웃긴다. 그지 엄마? 그러게나 말이다. 어쨌든 승준이랑 결혼하겠다고? 너희 집에는 벌써 인사했다고? 네, 저희 집에서는 다들 찬성하셨어요. 그럼 그래야지.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데? 근데 원래 남자 집안에 먼저 허락받아야 되는 건 몰랐어? 배운 게 없어 그런가? 네? 그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세요? 아니 원래 순서라는 게 있고 차례라는 게 있는 건데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여자 집안 먼저 인사를 가냔 말이야, 내 말은. 아, 마음이 상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시간을 먼저 여쭤보니 바쁘다고 하셔서 그래서 그랬어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 먼저 인사를 오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뭐 어차피 허락을 해줄 건 아니었다만. 네? 결혼 허락을 안 해주시겠다는 말씀 하시는 건가요? 그래, 내가 어떻게 승준이 대기업에 넣어놨는데
너같이 별 볼 일 없는 애랑 짝을 지어주겠니? 결혼은 하지 말고 연애한다고 하면 찬성하마. 엄마,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엄마가 반대하셔도 저 이 결혼 할 겁니다. 너는 어떻게 결혼을 너희들끼리만 정하고 결정해? 원래 결혼은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건데 아무나 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다. 그래, 승준아. 너 정도면 어디서 낮게 볼 급도 아니고 거기다가 우리 집안이면 괜찮은 집안인데 왜 저런 집안하고? 초면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봐라. 어디 어른한테 말대꾸니? 얘 승준아, 너 정도면 더 급 좋은 여자들이 줄을 섰다. 연애만 하고 결혼은 차차 생각해보렴. 그래. 정 만날 사람 없으면 내가 의사 후배들 소개해 줄 테니까 오늘 인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자. 정말 창피하게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무슨 집안이라고요? 저희 집안 어딜 가도 평범하기 그지없는 집안인데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건지 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처음 인사 오는 제 아내가 될 사람 앞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다니요. 그나마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인사 오게 되었는데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요. 남편은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크게 화를 내고 저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한참을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던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수연아. 내가 괜히 인사를 하자고 그래서. 아니야. 어쨌든 승준 씨 부모님이고 누나니까 한 번은 봐야지. 그래도 나도 정말 깜짝 놀랐어. 그냥 사람 앞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다니. 그러게, 나도 놀랐네.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참. 정말 힘들었겠다. 나는 그래도 성인이고 남이니까 저 정도지. 당신은 어린 나이부터 저런 말들을 들어왔던 거잖아. 엄마며 누나가 하는 말은 다 화살처럼 나한테 박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엄마랑 누나 앞에 서면 기가 죽었었지. 근데 이번에 너 데리고 가보니 내가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다. 나한테 소중한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건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어.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결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시부를 만나 자신은 결혼을 하겠다며 얘기를 했죠.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시어머님께서 얘기를 하신 걸 듣고 나서 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그것이 모두 오해며 엄마와 누나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두 다 시아버지께 말을 했어요. 그 후로 시아버님께서는 시어머님께 이혼을 하자고 선언을 하셨다고 해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을 하겠다며 인사 온 사람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시어머니와 형님의 태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그러더니 갑자기 시어머님과 형님의 태도는 바뀌었어요. 엄마랑 누나도 결혼식까지 별 말은 안 할 거야. 그러니 우리 빨리 준비해서 결혼식을 올리자. 갑자기 왜 태도가 바뀌신 거야? 저번까지는 절대로 결혼시킬 수 없다고 하신 거 아니셨어? 갑자기 말이 바뀌니까. 아빠가 이혼을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아. 아마 지금 전 재산이 아빠 명의로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 결혼식 할 때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준비를 해보자. 그래. 어차피 결혼은 당신이랑 하는 거니까.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생각하니 내 마음이 정말 아프다. 내가 앞으로는 당신을 구해줄게.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수연아. 남편은 저에게 너무나 고마워했고 평생을 저를 위해서 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결혼을 준비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약속처럼 시어머님과 형님 모두 아무런 참견을 하지 않으셨죠. 결혼식 당일에는 그런 것들이 못마땅했는지 이것저것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얘, 여기 결혼식장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다. 어떻게 이런 곳을 골랐니? 그니까 오신 하객분들이 다 욕하겠어. 거기다가 드레스는 그게 뭐니? 네 체형에 그 드레스가 어울린다고 생각해? 화장이라도 좀 이쁘게 하던가. 화장도 이상하고, 아휴, 내가 본 신부 중에 제일 안 이쁜 것 같아. 아유, 그러게 말이야. 원래 신부가 결혼식 꽃이라고 하는데 이 결혼식은 꽃이 다 시들어 버렸네. 그니까 엄마, 벌써부터 이렇게 시들면 어쩌겠다는 거야? 그니까 옳게 나한테 좀 이것저것 물어보지 그랬어. 그래도 내 안목은 믿을만한데. 아, 그러신가요? 처음부터 형님께 여쭤볼 걸 그랬나 봐요. 형님 눈이 그렇게 높으셔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짝을 못 찾으셨나 보다. 형님이나 어머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앞으로도 조금 희박할 것 같네요. 눈이 높아서 아직도 시집을 못 가서 살고 있다고 말을 하니 시어머님과 형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면서 사라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이 모두 끝이 나고 저희는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아무런 고민 없이 신혼여행지에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들어오던 날 갑자기 친정에서 이바지 음식을 시댁에 보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사실 친정에서는 시댁의 상황을 자세히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바지 음식을 보냈다고 하니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시연아, 아마 너희 시댁 가는 날에 맞춰서 이바지 음식 갈 거다. 이번에 엄청 신경 써서 준비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가서 시부모님이랑 시누이랑 같이 잘 먹고 오너라. 아빠,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요. 거기다가 저희 신혼여행 다녀와서 그냥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아, 그러냐? 그래도 신혼여행 다녀오면 한 번씩 인사는 하는 게 좋단다. 우선 이번에는 보냈으니 가서 같이 맛있게 먹어. 저희는 원래 신혼여행 후에 시댁과의 발길을 끊으려고 했지만 친정에서 이바지 음식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들어오자마자 부랴부랴 챙겨서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부랴부랴 들어가 보니 식탁에는 아무런 음식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시모와 형님은 제 손에 들린 선물 상자만 받아 뒤지기 시작하셨죠. 어머, 얘는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화장품 하나를 안 샀니? 적어도 하나는 사서 선물로 나눠줘야지. 겨우 크림 하나가 전부야? 어머님, 저희 친정에서 뭐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뭐? 아, 그 음식들 말이니? 아니 원래 안 보내기로 한 걸 왜 이제야 챙기는 건지 모르겠다. 어쨌든 받긴 했지. 그거 어디 두셨어요? 그래도 이바지 음식이라 좀 먹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 그거? 저기 베란다 쓰레기통 한번 봐보렴. 아까 같이 넣어놓았어. 저는 시모의 말에 놀라서 부랴부랴 베란다 쪽으로 향하였어요. 거기에는 비닐도 채 뜯기지 않은 채 포장이 된 이바지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화가 무척이나 나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묻기도 했어요. 어머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왜 이바지 음식을 그냥 버리신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음식 보내면 어떻게 하니? 우리가 커지도 아니고. 맞아. 이거 보내도 다 부담인데 이걸 왜 보내냐고. 어차피 결혼하고 나서 주야장천 볼 텐데. 그래, 음식을 해서 보내는 게 어디 있니? 요즘 세상에. 여유롭지 않으니까
이런 허례허식도 하는 거다. 아무튼 급이 맞지 않으니 이런 황당한 일도 있고 참 내가 너무 답답하네 정말. 저는 포장도 뜯기지 않은 채 베란다에 버려져 있는 음식을 보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거기다가 정성으로 준비를 해준 친정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말 한마디도 안 나올 정도로 화가 난 상태에서 감정을 꾹꾹 눌러 담고 시모아 형님에게 말을 했죠. 이건 원래 결혼을 하면 친정에서 챙겨주는 겁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이바지 음식을 이런 식으로 버리시다뇨. 어머, 얘 좀 봐라. 너 조금 있으면 나한테 치겠다. 어떻게 결혼하고 시댁에 처음 오는 건데 이렇게 화를 내면 되니? 그리고 약속도 안 한 이바지 음식 갑자기 보내면 우리가 얼싸 좋구나 반겨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한 상태에서 보내면 우리라고 당황스럽지 않겠니? 아이 엄마, 아무 말도 하지 마. 뭔 얘기를 한다고 통하기나 하겠어? 이래서 주제 모르는 애들은 받아주면 안 된다니까. 이것 봐. 결혼 첫날부터 시댁에서 쌍심 지켜고 화내는 거. 넌 주제 넘게 급 높은 집안으로 시집을 오더니 이것 봐라. 너네 친정에서는 굽신굽신 잘 봐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니? 너만 모르고 다 아는 사실을 너는 왜 이렇게 자존심 부리는지 모르겠다. 하긴 뭐 다른 건 못 챙겨도 이런 건 좀 챙겨야지. 그래야 급이라도 맞춰서 결혼하는 거니까. 암튼 그건 이미 버렸으니 우린 나가서 밥 먹자꾸나. 시모아 형님은 저를 엄청나게 비웃었습니다. 정성으로 준비를 한 것을 무시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친정을 무시했다는 것에 참을 수가 없었죠. 저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승준이 너는 어릴 적부터 찌질하더니 지적도 찌질한 사람으로 잘 골랐네. 아주 그냥 천생연분이다, 야. 그러게 말이야. 내 피를 좀 물려받았으면 이렇게 찌질하지는 않았지. 남의 피 섞여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나 보다. 시모아 형님의 발언에 결국 남편은 크게 화를 내면서 이바지 음식을 모두 뒤엎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놀랐지만 시모아 형님은 드디어 제가 미쳤다며 웃으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참을 이바지 음식 안쪽을 보던 남편은 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시모아 형님 쪽으로 서류 뭉치를 던졌죠. 이게 뭐니? 이게 뭐야? 왜 네 아빠가 너한테 건물을 증여해? 뭐?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뭐? 이게 뭐야? 아빠가 너한테 건물을 증여한 거야? 어째서? 왜? 당신 애들한테 한 푼도 나눠주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이미 가족이 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 근데 아빠가 이번에 당신 애들이 나한테 한지 모두 알게 되었어. 내가 뭘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 예, 내가 뭘 너한테 못해줬다고 그런 말을 해? 그건 당신이 더 잘 알겠지. 그동안 그래도 엄마라고 대접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해? 당신은 이제부터 내 엄마 아니야. 너 지금까지 고이 키워줬더니만 엄마 뒤통수를 쳐? 야, 네가 그냥 공짜로 컸는 줄 알아? 너도 다 돈 들이면서 컸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 내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껏 그래도 엄마랑 누나 대접을 해왔잖아. 근데 당신네들 하는 꼬락소리를 보니 안 되겠어. 남편이 시모아 형님 앞으로 던진 서류에는 시부의 재산 중에서 대부분을 남편에게 증여를 해주겠다는 서류였어요. 이 증여는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온 증여였습니다. 특히나 그 과정에서 저희 친정 아빠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황당해하는 시모아 형님을 뒤로하고
저희는 시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길에 해준 남편의 이야기는 뜻밖이었어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 처가댁에 갔었어. 수연이 너는 내 사정을 그나마 잘 알고 있지만 처가댁 식구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그랬어? 엄마든 아빠든 아무런 얘기를 안 하셔서 전혀 몰랐어. 그러셨구나. 난 결혼을 하기 전에 상황도 다 얘기를 해드렸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계획으로 생활할 것인지도 모두 말씀드렸어. 장인어른도 변호사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로 했지. 장인어른께 여쭤보니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을 것 같다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장인어른 아시는 변호사 통해서 이걸 다 준비할 수 있었어. 그럼 아버님은? 아버님은 어떻게 되신 거야? 아빠는 사실 그동안 엄마랑 누나랑 통화하면서 다 녹음을 해놓았어. 메시지도 저장해 두었고 그걸 다 모아서 보여드렸지. 처음에는 하나도 못 믿어 하시다가 여러 번 서류를 보여드리니까 그제야 믿으시더라고. 아빠도 근데 깜짝 놀라셨어. 장인어른께서 농사를 지으신다고 하셔가지고 정말 농사만 지으시는 줄 알았는데 원래 변호사였다고 말씀드리니까 엄청 놀라셨어. 아, 그렇구나. 아빠도 뭐, 한때는 변호사셨지만 지금은 아니라서 나도 딱히 말하지 않았던 것 같네. 뭐 괜찮아. 어쨌든 변호사 도움으로 문제없이 증여를 받았고 아버지 유언장도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어. 아마 엄마랑 누나는 돈에 눈이 멀어서 아마 당신한테 막 대했을 거야. 그래야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테고 당신이 자신들보다 한참 밑에 있어야 다루기 좋겠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더라고. 아무튼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너무 미안해. 아버님이 이바지 음식을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신혼여행 끝날 때까지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그럼 그 전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지. 100%는 아니었어. 그런데 정말 막장으로 나올 줄이야 몰랐지. 아빠도 이번에는 정말 헤어지실 모양이야. 시부는 바쁜 자신을 대신해서 어린 아들을 키워주겠다고 했던 시모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다고 해요. 집에 자주 가지 못했지만 갔을 때마다 진수성찬이며 자신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서는 시모를 믿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들뿐만 아니라 예비 며느리에게까지 막대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아들과 오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동안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죠. 그렇게 남편은 일부의 재산을 증여받았고 나머지는 시부의 명의로 유지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도 몇 가지 일들이 더 생겼습니다. 의사 형님은 시부의 재산만을 보고 무리해서 개원을 했어요. 시부가 나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물려줄 것이라 자신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재산을 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나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한 번은 형님이 저에게 전화가 오기도 했어요. 어머, 형님, 무슨 일이세요? 절대 연락은 안 하실 것 같았는데. 아, 그게 혹시 승준이 증여받은 건물 수익이 얼마나 되지? 그건 왜요? 저도 그건 관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남편한테 직접 전화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뭐 그럴 필요는 없고 잘 지내고 있지? 나 병원 개업했어. 알고 있어? 네, 들었어요. 이번에 개업하셨다고. 병원 손님들은 많이 오세요? 뭐 형님은 잘나신 급 높은 분이니까 어련히 잘하시겠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 나 조금 힘들어. 무리해서 병원 개원했는데 자금줄은 늘어나지 않고 매달 갚아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정말 벅차서 안 되겠기에 올케한테 전화해봤어. 저한테 왜? 제가 뭔 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요. 아, 알긴 알지만 그래도 혹시나 도움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을까 싶어서 전화해봤어. 아, 형님, 진짜 웃기시네요. 그렇게 급 안 맞는다고 하면서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니요? 높은 급가 출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형님을 거절하고 나서도 여러 번 형님은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려움이 계속되었는지 살고 있었던 집도 모두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환자들이 찾아오지 않게 되면서 얼마 못 가 병원 문을 닫게 되었죠. 시아버님의 재산만 생각해서 빨리 병원을 개업하려고 했지만 시아버님의 재산은 이미 날아가 버렸고 모든 채무를 감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형님과 시모의 경제적 상황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죠.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에게 재산을 증여를 한 후에 시댁에서 나와 살게 되셨습니다. 시모에게 이혼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결사 반대를 하고 계셔서 집만 나오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해 엄청난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너만 없었으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지 않았어. 알아? 어머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세요? 이미 승준 씨는 혼자서 살고 있었잖아요. 어머님, 그것도 기억 안 나세요? 어릴 적 승준 씨만 놔두고 외식 나가고, 승준 씨만 놔두고 여행 가고, 승준 씨만 놔두고 영화 보러 가고, 그러신 거 기억 하나도 안 나시는가 봐요. 어머, 어머님, 벌써 치매에 오신 거 아니시죠? 뭐? 너는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너 이렇게 나 무시하다가 어쩌려고 그러니? 지금 네 시아비가 약간 나한테 화나서 그런 거지. 원래 하풀리면 그럴 사람 아니다. 더 나빠지기 전에 사과하렴. 죄송하지만 사과는 못하겠는데요? 제가 뭘 잘못해서 사과를 해야 하죠? 뭐? 이 막대 먹은 게? 너 이렇게 가족 갈라놓으려고 승준이한테 접근한 거지? 우리 재산 많이 있는 거 미리 알고 접근한 거 아니냐고? 처음부터 내가 괴물하는 것도 다 알고서 결혼하겠다고 한 거 아니야?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계모던 친모던 승준 씨에게 소중한 가족이었으면 이렇게 대해드리진 않았을 겁니다. 먼저 도를 넘으신 건 그쪽이세요. 그러니 감당도 그쪽이 다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시모와 형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아무런 연락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전해주는 말로는 증여를 해준 재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미 그것에 대한 대비도 다 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남편은 그동안 힘든 시간을 견뎌오면서 자신만 버틴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했다고 해요. 사실 나는 살면서 나만 조용히 있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어. 나 때문에 나를 낳다가 돌아가신 엄마에게도 죄송했고, 열심히 일하느라 집에 올 수 없었던 아빠에게도 미안해서 새엄마와 누나 말을 더 잘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가정을 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 그래,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 그래도 이렇게 기특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너를 만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너무 고마워. 곧대 높던 의사 형님은 결국 채무를 다 부담하지 못했고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큰 집에서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 형님과 시모는
밤낮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시부의 재산으로만 놀고 먹으며 살았었는데 이렇게 욕심을 부리니 탈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혼을 생각할 때 주변에서 집안을 꼭 봐야 한다는 말이 많았는데 막상 남편만 생각하고 결혼을 하고 보니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잘했던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답니다. 지금은 남편과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평안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느꼈고 상상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제가 3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인데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홍기를 놓치게 되었고 결혼은 생각조차 하지 않던 찰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그래도 시부모님께서 좋으신 분이라 무난한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하면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형님의 말 한마디에 상당히 쩔쩔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54억이나 되는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보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형님을 신경 쓰는 게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어차피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형님은 그런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신경 쓰인다면서 시숙한테 불만을 털어놓았고 시숙은 남편한테 형님이 저에게 쌓인 불만들에 대해 전달을 했어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직접적으로 와서 얘기하면 되는 건데 건너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 생각했었죠. 정말 어이없었던 건 시댁 식구들은 굽신거리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불만을 갖고 있었네요. 형님, 저랑 얘기 좀 해요. 제가 왜 다른 식구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길 원하시는 거죠? 저는 형님한테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데요. 나는 동서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직 한 식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 곧 있으면 54억 상속받게 될 사람이야. 왜 시댁 식구들이 나한테 잘하려는지 알아? 내가 지고 있는 게 많고 시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빚까지 전부 갚아드리기로 했거든. 그러니 나한테 잘할 수밖에 없는 건데 동서는 나한테 원하는 게 없나 봐? 그럼 저도 형님한테 잘 보이면 콩고물 정도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54억이라는 큰 돈을 상속받게 됐으니 저도 형님 눈에 잘 보여서 조금이라도 받아먹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형님이 생각했던 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그게 불만이었던 거네요. 제가 그래서 형님 비위를 살살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저도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건가요? 사람은 누구나 돈을 좋아하잖아. 동서한테도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 뭐가 잘못됐어? 눈치껏 상황 파악을 하라는 거야. 글쎄요. 저는 누구한테 굽신거리며 사는 성격도 아니고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살라고 가르친 적도 없어서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직접 오셔서 얘기하세요. 아주버님께 전달해서 아주버님은 저희 남편에게 전달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저는 이 집 식구로 들어온 거지 형님 비위 맞추러 들어온 게 아니라고요. 무엇을 원하시던 저는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형님에게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54억의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많은 걸 대우받길 원하는 형님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돈으로 사람을 휘두르려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였고 저는 형님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싶지 않았네요. 형님이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자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황당한 얼굴로 바라보던 형님은 잠시 뒤 방에서 나가버렸고 저를 한번 째려보더니 시부모님 방으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잠시 뒤 형님이 방문을 열고 나온과 동시에 시모는 저를 부르셨고 형님은 팔짱을 낀 채 너는 이제 큰일 났다는 식의 표정을 하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세아가 네가 큰며느리한테 대들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니? 우리 집안 분위기를 내 아들한테 대충 들었을 텐데. 네, 잘 알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집안에 빚이 좀 있으신 상황인데 그걸 형님이 갚아주기로 했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저와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죠? 저는 형님한테 대들지 않았고 당연한 제 권리를 얘기했던 것 뿐이에요. 저도 이 집의 똑같은 며느리고 뭐든지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형님이 저를 대하는 게 강압적이고 제 위에 군림해서 저를 돈으로 휘두르겠다고 하는데 그걸 왜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거죠? 저는 형님한테 바라는 거 하나 없고 저희 집 못 사는 형편도 아닌데 굳이 굽신거리며 형님한테 다 맞춰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네가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집안 분위기를 안 좋게 몰아갈 필요는 없잖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단 새아가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좀 이해해주고 큰애 기분을 어느 정도는 맞춰주면 좋잖니. 나는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걸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 네가 우리 집안의 막내고 마음도 훨씬 넓은 것 같으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집안의 평화가 찾아올 거다. 큰애가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않으니 너도 힘들어도 큰애 앞에선 비위 좀 맞춰주면 안 되겠니? 시모는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걸 원치 않는다면서 조용히 넘어가길 원하셨어요. 시모가 저를 앉혀놓고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침착하게 말씀하시면서 형님에게 받았던 상처를 풀어주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얼굴 보는 사이인데 굳이 얼굴 붉힐 필요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것 뿐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거기에다가 빚까지 갚아주겠다고 했으니 좀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죠.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시는데 제가 굳이 삐딱하게 나갈 필요도 없었고 어떤 상황인지 대충 파악이 되다 보니 저 또한 시댁에 있을 때만큼은 최대한 조용히 지내다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가정의 평화를 원하시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대화를 끝낸 뒤 방으로 나오자 형님이 거실에 앉아 있었는지 방에서 나온 저보고 가까이 오라며 손짓을 했어요. 형님은 저를 보면서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며 제 성격도 보통이 아니라면서 자기 심기를 건드렸다고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길래 마음 같아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시부모님과 좀 전에 나눴던 대화가 떠올라 아무 말 없이 참고 있었죠. 그런 저를 빤히 쳐다보던 형님은 앞으로 조심하라며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어졌지만 더 이상 시끄러워지는 건 저도 원치 않았어요. 그날 이후 주말에 시댁에 갈 때면 최대한 조용히 지내다가 돌아가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었죠. 제가 노력하는 걸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헤어질 때면 항상 고생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형님의 태도는 문제가 많았었어요. 분명 가족 전체가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게 느껴졌지만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가족 간의 불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제가 먼저 가족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부모님께도 얘기해 봤는데, 시부모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제가 먼저 나설 필요는 없다며 분위기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네요. 남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만 입 한 번 다물면 평화라고 최대한 조심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형님의 문제 있는 태도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점점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동서, 내가 분명 지난주 수요일 잠깐 우리 집에 들르라고 했었는데 왜 내 전화 안 받았어?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형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일이 워낙 바빠서 형님 댁에 가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동서가 내 전화 안 받아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삿짐 정리하는데 아주 혼났다고. 이번에 안 왔으니까 다음에 내가 부를 땐 꼭 와줬으면 좋겠어. 조만간 집들이 할 거거든. 그때 내가 아는 지인 싹 다 부를 건데 와서 음식 좀 해줘. 형님 집들이 하는데 제가 왜 가서 음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도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못 오겠다는 거야? 동서,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요즘 내가 말하는 거 전부 다 토를 달고 있네?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게 아니라요. 저도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형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시잖아요. 제 입장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어머님, 보셨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즘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토를 단다니까요. 영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할 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다들 그만 조용히 해라. 차라리 내가 가서 도와줄 테니까 이제 그만들 하고 밥이나 먹어라. 밥상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거길 어머님이 뭐하러 가셔서 고생을 하세요. 형님 부모님 계시잖아요. 도와달라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어요. 형님은 제 말 한마디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 형님의 부모님께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며 함께 동승하고 계셨던 할아버지만 겨우 숨이 붙어 있으시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미리 말을 해줬어야 했는데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 깜빡 잊고 있었다면서 대충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댁 가족들은 형님이 삐딱하게 나와도 참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모는 겉으론 저래 보여도 불쌍한 애라며 최대한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거라는 말을 하셨어요. 힘들어하는 건 이해하겠지만 그렇다고 시부모님께 버릇없이 행동하고 집안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안 좋게 몰아가는 건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저는 반대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오히려 시부모님께 그런 식으로 할수록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을 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얼굴을 붉히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시부모님께서 가만히 계시니 제가 설레발치면서 나설 필요는 없었고 괜히 형님의 상처를 건드려 버린 것 같아 신경 쓰이기 시작했죠.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먼저 집으로 돌아가라며 얼굴 봐봤자 좋아질 거 하나 없다고 저희를 돌려 보냈습니다. 그날이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저를 힘들게 했던 형님은 전화 한 통 없었고 주말에 시댁에 오지도 않았네요.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되자 괜히 제가 미안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형님 댁에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과 남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형님의 기분이 풀어질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길 원했습니다. 남편에게 형님이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 전부 들을 수 있었는데 형님의 삶도 참 딱했었어요. 형님 밑으로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가족끼리 여행을 갔다가 동생분과 싸우게 되었고 숙소에서 뛰쳐나간 동생분은 어두운 길을 혼자 걷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형님의 부모님께선 모든 탓을 형님에게 돌렸던 거였죠.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형님은 부모님께 미움이 박히게 되면서 거의 인연을 끊다시피 했는데 부모님과 할아버님마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할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형님이 54억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에 계시는 할아버님의 생명이 위태로우셔서 더욱더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건 형님의 집안 문제이고 그런 상황들로 인해 다른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건 잘못된 게 분명했기 때문에 다음에 얼굴 볼 일이 있으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는 건 한계가 있었고 형님의 행동들이 가족들을 점점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전부 지켜보고 있던 저는 모든 걸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명절이 다가오자 한동안 모습을 안 보이던 형님도 시댁에 발을 들였습니다. 솔직히 형님과 마주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정말 살 것 같았는데 형님이 발을 들이자마자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네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분위기가 좀 달라 보이는 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는지 잠자리에 들려고 준비를 하던 도중에 침묵을 지키던 형님의 한마디에 저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님, 동서한테는 저기 이불장 제일 밑바닥에 깔려있는 여름용 혼이불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매니의 이불은 저 주셔야죠. 이불장 제일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불은 위에 있는 이불들이 손상되지 않게 깔아놓은 거라 많이 해져 있고 작은 방은 바람이 새어 들어와서 두꺼운 이불을 넣어줘야 되거든. 첫째 너는 그래도 우리 집에 오면 내가 항상 하나밖에 없는 거위털 이불 내어주잖니. 작은 며느리는 거위털은 아니더라도 두꺼운 이불은 덮고 자야지. 이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서 들어가 자라. 동서가 뭘 잘했다고 몸따시게 두꺼운 이불을 덮어야 하는 거죠? 저번에 저한테 보인 행동 잊으셨어요? 형님, 그건 제가 몰라서 그런 말을 했던 건데 그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명절인데 기분 좋게 보내면 안 될까요? 저도 형님이랑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다고요.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머님, 앞으로 장롱 밑에 깔려있던 이불은 동서 전용으로 주세요. 만약 재화가 다 풀리기 전까지 저 몰래 다른 이불 내어주시면 더 이상 못 참아요. 제 말을 들으셔야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거 잊으신 거 아니시죠? 동서, 뭐 하고 있어? 내가 말한 대로 장롱 밑에 깔려있는 이불 가지고 가라니까? 내 말 안 들리는 거야? 엄마, 형수가 이렇게까지 막 나가는 걸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거야? 차라리 그냥 잠은 집에 가서 잘게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건 동서랑 서방님이 결정할 문제니까 알아서 하시고. 어머님, 저 방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따뜻한 수건 좀 내와주세요. 아까 전 좀 붙였다고 어깨가 많이 뭉쳤나 봐요. 어깨 안마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형님 눈치 봐가면서 살아갈 순 없는 거라고요. 형님이 상처를 받든 말든 이제 상관하고 싶지 않아요. 형님 때문에 가족 전체가 불행해지고 있다는 거 몰라요? 솔직히 형님이 시부모님 빚을 갚아주겠다는 말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는 거라고요. 왜 아버님, 어머님께서 형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요? 그리고 아직 54억이 형님한테 상속된 것도 아니잖아요? 할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셔야 형님한테 54억이 상속되는 건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정말 너무 유치하고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막대하는 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저는 솔직히 아주버님이 형님과 이혼하셨으면 좋겠어요. 할아버님 세상 떠나시면 형님한테 가족이란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럴수록 서로 도와가며 관계를 좋게 이어가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난 행동을 보일 바엔 차라리 인연 끊고 얼굴 안 보며 사는 게 훨씬 속 편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장롱 밑에 있던 호집을 쓰지 않을 거고요. 이 집에서 나가지도 않을 거예요. 솔직히 거위털 이불도 아버님, 어머님 덮으시는 건데 형님한테 양보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감사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어머님한테 안마를 해달라고요? 전 부치는 거 젓가락으로 깨짝깨짝거리면서 입으로 들어간 게 훨씬 많았잖아요. 고생은 어머님이랑 제가 다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형님이 어머님 어깨를 주물러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이 틀렸어요? 방 안에 펼쳐진 거위털 잎을 다시 어머님 방으로 돌려놓을 거예요. 제가 이 집의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저는 그동안 쌓였던 게 많았는지 결국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게 되었고, 형님은 제가 쉬지 않고 쏟아내는 말에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흥분을 해서 그런지 온몸이 떨려왔지만 형님 방으로 들어가 거위털 이불을 들어 시부모님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려 하자 그런 저를 보고 있던 형님이 거위털 이불을 빼앗으면서 어딜 가져가냐고 거위털 이불을 뺏기지 않으려 강하게 당기기 시작했어요. 저와 형님이 서로 옥신각신하자 가족들 전체가 저와 형님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서로 거위털 이불을 절대 뺏기지 않겠다며 안간힘을 쓰는 순간 이불은 순식간에 둘로 찢겨 버렸고 이불 속에 있던 많은 거위털들이 공중으로 퍼져 버렸습니다. 시모는 찢긴 이불을 보며 경악을 했고 형님과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분노하신 시모를 바라보며 뒷걸음질 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정말 아끼는 이불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놨다고 엄청난 화를 내셨네요. 정말 보자 하니까 잡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그래도 큰 며느리라고 최대한 대우해 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나도 너처럼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모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서 네가 언젠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랬는데 이젠 아주 이 집안의 왕처럼 행동을 하려는 거야? 그래도 우리 집안의 큰 며느리라고 내가 정말 아끼는 거위털 잎을 내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지. 작은 며느리한테 해진 혼이불을 주라고 손이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보여? 그래, 내가 거기까지도 꼭 참았다. 명절이고 서로 오래간만에 얼굴 봐서 최대한 조용하게 넘어가고 싶었어. 그런데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위털 이불을 두 동강 내버려? 빚이야 어차피 천천히 갚아나가면 결국 다 갚기 마련이다. 내가 돈 때문에 지금까지 참아왔다고 생각하는 거니? 넌 오늘 내가 아주 끝장낼 줄 알아. 오냐 하니까 아주 가족 모두를 잡아먹으려 드네. 어딜 도망가? 당장 이리 안 와? 오늘 아주 끝장 볼 줄 알라고.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남편과 결혼 이후 처음으로 분노하시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침착함을 잃지 않으시려던 시모가 분노를 터뜨리시자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당황해서 도망치려 했던 형님은 시모에게 뒷덜미를 잡히게 되었고 바닥에 흩어진 거위털들을 전부 주워서 형님의 입에 마구 쑤셔 넣으셨습니다. 그동안 시모 또한 스트레스가 쌓인 게 많으셨는지 제가 알던 분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형님은 시모 좀 말려달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했고 저희는 겨우 시모와 형님을 분리시켜 놓을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바늘과 실을 가져오셨고 두동강 나버린 이불을 원상태로 복구해 놓으라면서 주저앉아 있는 형님 앞에 자리를 지키셨어요. 형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바늘과 실을 주워들어 찢어진 이불을 수선하기 시작했고 저희는 시모의 눈치를 보면서 흩어져 있던 거위털을 한 곳으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눈물을 흘리고 있던 형님의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시더니 어느 정도 숨을 고르셨는지 다시 입을 여셨네요. 그리고 시모의 한마디에 형님은 폭풍 오열을 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처음 네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 느낀 게 뭔 줄 아니? 나와 비슷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살아온 환경을 들어보니 정말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 부모에게 사랑 못 받고 살아왔는데 부모까지 세상을 떠나버려서 그 아픔이 얼마나 클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너를 내 친딸처럼 생각하면서 내 앞에서 웃어도 그늘진 얼굴을 환하게 해주려고 계속해서 참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다. 주어진 환경이 너를 그렇게 만든 거지. 너는 누구보다 착한 애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 분명 좋은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다. 작은 며느리가 들어오기 전까진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더니만 새아가가 들어온 이후부터 질투를 느낀 건지 너는 애들보다 못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내가 너를 따로 불러서 몇 번이나 얘기했잖니? 모두가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불행을 만들지 말아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었는데 너는 내 앞에선 알겠다고 해놓고 작은 애한테는 그동안 네가 과거에 받았던 행동들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었잖아? 그게 바로 보복 심리라는 거야. 네가 자라오면서 당했던 만큼 약자에게 똑같이 행동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상받는 느낌을 즐기고 있던 거잖아. 저번에 작은 며느리가 너한테 말실수하고 나서 내가 너희 집에 따로 찾아간 적 있었지? 최대한 서로 좋게 지내자고. 그럴 마음이 있으면 명절날 얼굴 보자고 좋게 헤어졌는데 결국 너는 시애미 말을 무시하고 기회조차 잃어버렸다. 앞으로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가 아니니까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네 네가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나는 절대 받아줄 생각 없고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만들 거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건데 누굴 탓하겠니?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불은 꼭 전부 수선해 놓고 가라. 찢어진 이불처럼 너와 나의 인연도 찢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수선하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충분히 반성해라. 형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찢어진 이불을 수선했고 시모는 가족 전부 방으로 들어가라며 거실에 형님 혼자 남겨 두었어요. 남편과 저는 방 안에서 험악해진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시부모님 방에서 시모가 오열을 하는 목소리가 저희 방에까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형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진심이었고
과거의 비슷한 아픔 때문에 보듬어 주려 했지만 너무 큰 실망을 하셨는지 시모는 괴로워하고 계셨어요. 형님은 한참 동안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며 찢어진 이불을 쑤셔냈고 시부모님 방 앞에서 용서를 구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그동안 감사했다며 집 밖을 나섰고 시모는 아주버님을 불러 형님의 뒤를 따라가 보라고 하셨네요. 아주버님은 시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형님을 찾아 밖으로 나갔지만 어딜 갔는지 찾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소식을 기다린 저희한테 아주버님의 전화가 와서 받게 되었는데 형님의 할아버님께서 그날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저희는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할아버님의 장례를 함께 도왔고 형님은 그런 저희를 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끝이 나고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시댁으로 돌아가려 하시자 저희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뒤따라 가려 하는데 형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오열을 하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는데 54억이라는 상속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그동안 속여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저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지내다 보니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잊지도 않은 거짓을 꾸미고 있었고 형님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저희는 그런 것도 알지 못한 채 속고만 살아왔던 거였네요. 형님은 잘못했다며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진실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지만 이런 거짓말을 결국 밝혀질 게 뻔한데 왜 속이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 시모가 왜 거짓말을 했냐고 물어보자 형님은 할아버님이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실 줄 몰랐다며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거짓을 꾸몄던 형님의 모습을 보곤 가족 전체가 더 큰 실망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얼굴 볼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시모의 말에 저희 가족 전부 시모의 뒤를 따르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형님은 시댁에 찾아가 몇 시간씩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재 형님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아주버님과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이 받아왔던 과거의 아픔들이 이렇게까지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지 본인은 알고 있었을까요? 결국 형님은 자신의 욕심이 모든 걸 잃게 만들었고 충분히 뉘우치고 있긴 하지만 시모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